네, 이번 시간에는 정신건강간호의 윤리와 법, 정신간호에 있어서 윤리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법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이제 4학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의료 관련 법규를 따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떻게 병원에서 정신과 병동에서 그런 것들이 윤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리와 법이 중요하죠. 정신과 병동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자의 건강을 이제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자의 인권이라든지 의료법,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인 관련된 그런 법들, 여러 가지 법적인 기준 안에서 이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원칙, 인권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게 될 거고,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다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윤리라고 하는 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할 도리나 규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 2장 챕터 2에 2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간호 윤리가 뭔지, 윤리적 결정을 할 때 윤리적 딜레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게 될 건데, 먼저 간호사는 간호사의 직업 윤리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간호사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을 이제 옹호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지역사회 보면 왜 간호사 역할들이 쭉 여러분들 기본 간호학 개론에서 아마 배웠을 건데, 각자의 여러 간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간호라는 게 뭐냐? 거기에 간호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옹호자라고 하는 것도 간호사 역할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환자 존엄성, 인권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간호라고 하는 거는 간호 활동을 통해서 대상자의 건강이 더 증진되는, 그리고 이제 안녕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걸 목표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소명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호를 수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한국 간호사 윤리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 있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선서를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식 작년에 3학년들은 못했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할지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료인, 내가 간호인이 돼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전문직 간호사로서, 그리고 또 생명에 해로운 일 이런 것들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간호의 수준을 높이는데 성심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나이팅게일 선서에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윤리의 4대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책에 생명윤리의 4대 원칙이 결국은 이게 정신간호의 윤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사이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자율성, 선행, 정의, 해악 금지, 이것들이 이제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지켜야 할 그런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데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행해지는 어떤 나에게 행해지는 그런 행동 또는 상황 이런 것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병원에서는 이제 그 어떤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검사도 하게 되고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대상자가 사전 동의를 구하게 되죠.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게 되죠. 대상자가 직접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위중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뭐 굉장히 연령이 어려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가 직접 본인이 아니라 주변의 보호자, 법적인 보호자, 법적 보호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왜 압력에 의해서 흔한 얘기가 그건 거죠. 병원에서 이제 그 이식 환자, 이식 동의를 할 때 가족 간의 동의를 하는, 가족 간의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간의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남편한테 간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부인은 남아있는 자녀들이 이제 뭐 여러 명이 있다고 할 때, 남아있는 자녀 때문에 만약에 이식수술에서 뭐 사실은 수혜자나 공여자를 봤을 때 공여자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적은 빈도로 적은 퍼센테지의 이제 그 공여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장 이식 같은 경우도 장이 유착된다든지 아니면 신장 이 후복벽 부위 하면서 난소를 건드려서 난소가 이제 유착된다든지 그런 불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는 이제 그 신장 이식을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그런 가족들의 뭐 네가 가장 우리 가족 중에 맞는데 네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한다든지 이런 외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정신간호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금치산자, 한청치산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리인, 보호자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환자의 그런 최소한의 존엄 이런 것들 얼만큼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윤리, 윤리의 4대 원칙의 첫 번째가 자율성입니다. 얼마나 자율성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행동은 악행에 반대된 악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대상자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선행에 이제 해당하는 윤리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책의 29페이지에 왼쪽에 보면 거기 2번, 짝가로 2번에 선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거기쯤에 이제 선행의 원칙과 함께 고려되는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의 손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려는 의도에서 혹은 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에서 그 사람의 선호, 욕구 혹은 행위를 무시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간섭을 하긴 하지만 그게 상대방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그런 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막 베릭스 블리딩 이게 뭐죠? 의식도 역류가 돼서 막 출혈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간 문맥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그 출혈이 막 돼. 이럴 때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해야 되는 거죠. 마실 수 없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자유의지로는 술을 마시고 싶어 해. 그러면 술을 못 마시게 해야 되는 거. 내가 그 사람한테 간섭을 하는 거지만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는 간섭이 되죠. 이런 걸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선행의 원칙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대상자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가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거는 데피니션이 아니고 저스티스가 되겠죠. 개인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자원이나 돌봄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악 금지라고 하는 건 대상자에 대한 그런 성실성, 책임 이런 것들 유지하면서
나의 행동, 나의 간호 활동이나 치료 활동이 상대방에게 악결과를 초래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게 이제 해악 금지입니다. 뭐 일부러 그 대상자한테 해가 되게 하는 그런 의료인은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과실 의료 악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과실은 아니지만 의료에 따르는 악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무과실 의료 악결과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인투베이션, 이제 뭐 기관 내 삽관을 해야 되는데 급하게 이제 그 환자가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가 이제 그 흉곽이랑 이런 데 다 다쳤어요. 숨을 못 쉬어. 급하게 여기 그 기도 삽관을 해야 되는데, 기도 삽관 하는데 포지션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인투베이션 튜브, 그 라링고스콥 후두경을 넣다가 이가 부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이를 부러뜨린 건 아니잖아요. 후두경을 삽입하려고 하다가 부러뜨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일부러 해를 끼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윤리 원칙을 볼 때는 네 가지: 자율성, 선행, 저스티스, 해악 금지, 요거 네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서 윤리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제일 뜨거운 감자가 사실은 강제치료, 비자발 입원 이거거든요. 우리 책의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보면 첫 번째가 강제치료라고 하는 거는 정신건강 문제에서 정신과적인 문제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법적 윤리적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는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강제 입원은 절대로 하면 안 되냐. 저는 정신과 경험을 가지고 봤을 때 강제 입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정신과 대상자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상이나 환각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본인이 정상적이었을 때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을 먹다가, 앞에 있는 이제 뭐 부인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부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뭐 FBI 요원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먹다가 갑자기 국을 쏟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망상이나 이런 정서적으로 이상한 행동, 이상한 사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환자의 안전이나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강제적인 입원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악용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건데, 사실은 위험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자발적 입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데 강제로 입원하는 건, 그런 건 문제가 있지만 정상적인 기능,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상실했을 때는 보호자나 주변에 이제 그 법적 대리인 이런 사람들이 입원을 이제 강제적으로 입원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신과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항상 비자발적인 입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이 가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강박을 한다든지 비자발적인 입원이 이제 필요하게 될 수가 있죠. 정신과의 입원은 이제 입원하는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의 태도, 직원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한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몰래,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잠깐 병원 외래에 가서 잠깐 의사 선생님만 만나고 오자, 이렇게 해서 병원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미리 병원에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약을 안 먹은 지 지금 2주가 넘었고 계속 밤마다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자꾸 자해를 하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입원이 필요하다. 근데 병원에 죽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러면 뭐 보호자가 이제 잘
얘기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외래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병동에 있는 보호병동에 있는 보호사님들이 데리고 내려와서 바로 입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 환자의 입장에서는 나 그냥 외래 진료만 본다고 했는데 다시 보호병동에 입원한다는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보호병동이 폐쇄병동인데,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게 어감이 이제 많이 좀 좋지 못하니까 보호병동이라는 얘기를 요새는 더 많이 쓰거든요. 환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보호병동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에 따르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환자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정신과에 그렇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입원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지만, 아주 급성기에 있는 정신증, 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어느 병원이었죠? 정신과 환자가 외래 와서 정신과 의사를 해하고 그래서 뭐 목숨을 잃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자신이나 타인에게 굉장히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강제 입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치료, 비자발적인 입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윤리적인 쟁점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신병의 진단. 이 정신질환을 진단을 하는 것이 이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가 자폐증 같은 경우 또는 ADHD, 어텐션 데피sit ADHD, 하이퍼 액티비티 디스오더. 그래서 주의력이 결핍되고 하이퍼 액티비티, 과잉 행동에 있는 그런 질환이 ADHD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ADHD 같은 경우, 그거는 이제 어린 시절, 이제 그 연령대의 진단을 받기 때문에 자폐도 마찬가지죠. 자폐도 이제 말을 잘 못하고 아주 아기 때 뭐 12개월 미만 이럴 때는 그냥 아기가 기질이 얘가 조금 조용하구나, 잘 안 보채고 잘 안 우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게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얘가 자폐증이구나는 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기가 이렇게 여러 보호자 이외에 가족, 친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진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진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아기한테 좋으냐. 아직 아기들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치원에서 아기가 너무 산만해. 막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수업 시간 내내. 유치원 이제 7살 정도 되면 바로 학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제 뭐 20-30분 정도 주의 집중을 해서 학교에 앉아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얘가 계속 돌아다녀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경우에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했는데 ADHD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과연 그게 ADHD가 맞느냐.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그런 걸 진단을 내릴 때 최대한 유보하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진단을 내리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스티그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이런 정신병 진단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 이제 그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그리고 특히 변화 가능성이 많은 이런 어린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린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진단을 내릴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윤리적 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대상자의 사생활, 그리고 이제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료인들이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건데, 업무상 알게 된 그런 대상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는 내가 사례를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내가 그런 거는 이제 개인 어떤 사례에 대한 전달을 여러분들에게 학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개인정보에 대한 노출은 아니죠.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랑은 좀 다른 거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간호사님, 제가 이거 얘기할 건데 비밀 지켜주실 거죠?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비밀 꼭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건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양정우님한테 해가 되거나 양정우님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된다면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대상자한테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할 때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공의 안전, 개인의 안전이 유지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보를 녹취 안 할 수도 있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얘기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모하게 약속을 하는 건 대상자한테 치료적으로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 보장은 정신건강 영역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되겠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제 대상자를 이제 퇴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내가 봤던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병원 근처 이제 비슷한 지역에 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트에서 만난다든지 이랬는데 아는 척을 이제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반갑게 먼저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아는 척을 했겠지. 근데 그 상대방이 아는 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척하지 않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서로에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계를 설정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바운더리. 인간은 누구나 지켜지고 싶은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호를 제공하는 이제 엑스퍼트이고 나와 대상자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서로 침범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막 반말로 친하게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양정훈 씨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며? 이건 어떻게 했어? 친구처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경계를 허물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계선을 침범하는 선물이라든지 그런 언어 사용, 친밀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양해야 되는 전문가로서 지양해야 되는 그런 이제 태도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주고받는 거는 굉장히 비치료적이에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꼭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할 때 다른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학생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환자한테. 어떤 선물이냐? 요만한 이제 그 A4 용지 절반 되는 데다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간단하게 나중에 또 만나요. 이제 이렇게 해서 준 거예요. 학생은 실습하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실습할 때 실습학생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가리고 또는 명찰을 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명찰을 다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학교에서 나왔는지 알죠. 어느 대학교에서 나왔는지 알고 그리고 명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로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편지를. 지금처럼 SNS가 막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이제 벌써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일이니까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 명찰을 보고 경북대학교 양정훈이면 이제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양정훈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 사무실에 계속 그 편지가 쌓여가지고 학과 사무실에서 양정훈 학생이 편지 가져가세요 하고 봤더니 그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만나요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받아갖고 그 이제 종이 그림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그거에 깊이 빠져 있고 만나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이제 간호사 실습생으로 이제 가잖아요. 학생 간호사로서 가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고 젊고 활기 넘치고 이런 대학생들이 실습 나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그런 치료자로서 또는 실습생으로서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경계를 잘 설정을 해서 그림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배우는 사람이라 이런 걸 환자분들하고 주고받고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벨소리를 죽여놓는다는 걸 깜빡했네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계를 설정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런 거예요. 대상자와 치료자 간에 이런 전문성을 허물지 않는 그런 경계가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정서적인 거, 이런 거에도 경계선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상자와 제공자의 욕구,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도 조금 이쯤에서는 상담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나의 욕구나 나의 편의를 위해서 대상자의 욕구를 이제 조금 두 번째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지양해야 되는 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연구와 의사결정 능력인데,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저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입원한 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설문을 직접 받거나 면담을 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을 할 때, 연구 대상자로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인지 능력이 조현병이 이제 몇십 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피폐해진, 인격이 피폐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연구 참여자로서 연구를 참여시키면 그 사람은 취약한 대상자이죠. 취약한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구 참여 대상자로서 참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연구자의 윤리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는 비윤리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연구 결과가 바람직하게 나올 수도 없고 연구자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충분히 연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거나 거절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연구 참여자로 이제 해야 되고, 사전에 반드시 서면 동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요즘에 많은 연구들이 다 사전 동의와 이런 것들, 윤리적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학술지에서 이제 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학사 과정이지만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를 공부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부분, 연구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상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 사전 의료 지시라고 해서 자율성,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례냐면 대상자나 또는 가족, 치료팀 이런 것들이 대상자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그리고 치료팀이 너무 힘든 치료 프로그램은 좋은 프로그램일까요? 나쁜 프로그램일까요? 나쁜 프로그램일까요?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지라도 치료 행위를 하는 치료자에게 너무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거는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어요. 치료자도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원치 않거나 또는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치료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윤리적 원칙에 따른 윤리 문제 분류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간호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간호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정신간호 분야에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갈등.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거.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되는 경우,
이 사람이 자해 위험성이 있어요. 자해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서 손톱 깎기, 종이 접기를 한다고 해서 가위를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은 금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품을 제한하는 경우, 그다음에 뭐 그 입원 초기에 전화가 금지돼요. 왜냐하면 급성기 상태에서는 빨리 보호자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리고 가게 해줘, 나 좀 나가게 해줘. 계속 그렇거든요. 이제 증상이 가라앉지 않고 그런 급성기이기 때문에 계속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입원해서 일정 기간은 전화를 외부랑 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환자들 간에 이성 교제하는 것도 금지하게 되고, 환자에 대해서 가족 이제 그 퇴원 결정하고 이런 걸 가족이 지금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다 확인을 해서 이제 퇴원인 여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악행 금지의 원칙에서 보면 치료자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거부하는 환자에게 안 하려고 하는 환자에게 씻기, 식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과도하게 권유를 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아노렉시아 너버자,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입원했어요. 얘네들은 거의 안 먹거든요. 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키가 예를 들어서 160cm 기준이라면 몸무게가 막 30kg 이렇게밖에 안 나가요. 얼마나 말랐는지 알겠죠. 거의 보낸 스킨인 상태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 먹는다고 하면 내버려 둬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먹여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안 먹는 경우에는 이제 뭐 위관 영양을 삽입하는데 그거는 아주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하지, 대부분은 환자랑 같이 음식을 이제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뭐 주먹밥을 같이 만들어 보게 한다든지 해서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치료자가 이제 과도한 권유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항상 나쁘냐? 여기서 과도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럼 권유를 할 수도 있지요. 이제 과도하게 환자가 오히려 치료진이 막 너무 밀어붙이면 더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중도를 지키는 게 좀 어렵긴 하죠. 그리고 또 배우자에게 환자의 병력 이런 걸 알려야 되는 경우, 이것도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부모에게 환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알리는 문제, 이건 응급실에서 이런 일은 종종 생겨요. 갑자기 막 복통이 심해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액토픽 프레그넌시예요. 그 자궁 외에 임신이 된 통증이 심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나 기관의 문제. 그래서 이제 강제로 투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 정보에 의존을 해서 다른 거, 이 대상자에 대한 사정 없이 이제 어세스먼트 없이 강제 입원시킨다든지 이런 거, 임상 시험, 약물 시험 이런 거 할 때 환자에게 설명을 이제 두루뭉술하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윤리적인 원칙에 이제 위배가 되는 그런 문제이죠. 그다음에 이제 정의의 원칙에서 보면 뭐 처벌, 어떤 강박이나 격리 이렇게 묶여지거나 격리되는 거는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할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오늘 이런 병동에서 막 소리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졌기 때문에 당신은 3시간 동안 묶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처벌적인 행위로서 하는 그런 강박이나 격리 이런 것들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급여 환자들한테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적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윤리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랑 인권이랑은 많이 연결이 돼 있죠. 인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자율성을 이제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 인권 선언에 있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있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 가치를 가지고 있다.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미를 진다. 누가? 국가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권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자유와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될 수 있게 국가도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인권과 조금 다르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조현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편견이 생기죠. 그런 사회적, 저 사람이 당뇨병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떤 나쁜 시각으로 보거나 그렇진 않지만 조현병이 있대라고 하면 다시 2번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료인이 될 사람이고 예비 의료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더 그런 편견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도록 이제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그런 편견이 좀 더 줄어 있겠죠. 정신질환자는 반드시 격리하고 수용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적 편견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많을까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게 많을까요? 훨씬 많아요. 일반인이 범죄가. 예. 근데 정신질환자가 범죄와 연루가 되면 막 대서특필하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정신질환자는 다 위험한가? 특히 조현병 환자들은 다 폭력적인가? 이렇게 잘못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퇴원을 하고 나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사회복귀 시설이 굉장히 좀 부족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보험 가입하는 거, 뇌전증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보험 가입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운전면허 거기 이렇게 운전면허 그 지난번에 4학년 선배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데 세상을 바꾸는 15분인가 거기에 이제 어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 경험한 이제 그런 걸 편견은 사회적 편견을 얘기를 하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면 표시를 하라고 해서 자기는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약을 잘 먹고 그리고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을 볼 수 없다고 가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정신질환자 인권이 아직 많이 신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진정함이라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이거는 여기 열쇠 있죠. 이거는 병동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진정함에 이게 들어가면 국가인권위에서 와서 이걸 이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뭐 2달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와서 이걸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다 이런 거 병동에 정신과 병동에 이걸 다 비치해 놓고 있어요. 법적으로 비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같이 환자의 인권은 굉장히 많이 이제 보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양정훈 간호사님 내가 저기다 집어넣을 거라고 환자들이 막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국가 인권의 이런 진정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자의 인권을 이런 취약한 대상자잖아요. 정신과 병동에 보호병동에 입원해 있다는 건 어쨌든 외부와의 접촉이 좀 단절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법적 그런 제도 장치들이 있는 거죠. 많이 좋아진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정신질환별로 평균 재원 일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긴 한데 가장 좀 보기 편해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197까지는 아니고 강제 입원 비율도 이런 OECD 국가 중에 1등이에요. 강제 입원 비율이. 그래서 이거가 2011년도에 이런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 평균 입원 일수가 197일이면 거의 1년의 절반가량을 입원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정신보건법이라고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이제 발표가 돼서 그게 이제 지금 시행 중에 있죠. 많이 인권이 그런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인 문제를 볼까요? 우리 책에는 33페이지. 이 법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이 책에도 다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교과서에서 박아서 넣기도 그렇고, 그리고 나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다루기가 어려운 이유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매번 법들이 조금씩 좋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정신건강 대상자의 권리는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사전 동의를 받을 권리. 언제? 생명윤리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구를 할 때, 인간 대상 연구를 할 때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 동의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밀 보장은 이제 의료인들이 대상자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대리 동의라고 하는 거는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 연구 참여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동의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만약에 얘가 소아 자폐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연구를 할 때 연구자 개인의 목적이라기보다 공익의 목적으로 자폐증에 이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보다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를 해서 전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이 기존에 했던 A 프로그램과 새로 만들어진 B 프로그램이 자폐 아동에게 정말 좋은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폐 아동이 이제 그런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호자한테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향후에 이런 걸 더 적용해도 될지 어떤 연구 데이터로 쓰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냐. 그럴 때 보호자가 못하겠다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저는 이런데 더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의료 발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의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보호자가 대리 동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라고 하는 거는 치료자의 편의에 의해서 치료자는 보호병동보다는 개방병동보다는 보호병동에서 관리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개방병동은 환자들이 계속 들락날락 거리기도 하고 개인 물품을 소지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수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무조건 다 보호병동으로 이제 입원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상자의 그런 권리나 이런 인권 이런 것도 좀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치료자에 의해서 치료자의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환경, 그래서 요만큼까지의 제한 정도는 이 대상자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만, 만약에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산책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정신과 오더지에는 그런 게 써 있어요. 면회, 전화, 산책 가능 이런 환자도 있고 면회, 전화 금지, 산책 가능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적 환경을 좀 제한하는 편이거든요. 일반 병동의 의사 지시지, 즉 오더지라고 하죠. 일반 병동의 오더지는 뭐 그 D5W 덱스트로즈 5% 덱스트로즈에다가 뭐 비타민 B1을 섞어서 1리터를 뭐 60가트로 제공을 해라. 그리고 바이탈 사인은 뭐 8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이런 의사 오더 지시지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과 오더 지시지에는 이 환자의 식사가 들어가 있고, 식사는 뭐 일반 상식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는 불가능, 산책만 가능, 뭐 면회 불가능, 외출 금지 이런 식으로 행동에 대한 이 대상자의 행동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의사 지시지에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그 간호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적게 침해하는 그런 환경에서 대상자를 치료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료 과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는데 나쁜 결과가 초래됐어. 그럴 때는 무과실,
의료 악결과 그런 게 있고, 의료 과실이라고 하는 건 명백하게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서 환자한테 근데 의료 과실이지만 환자한테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약을 잘못하는 건 굉장히 큰 오류죠. 그건 의료 과실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 약을 먹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 사람이 수면제를 양정원 씨한테 줘야 되는 거를 이정원 씨한테 줬단 말이에요. 병실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 대상자가 별로 그 약에 반응을 잘 안 해서 별 영향이 없었어요. 의료 과실이지만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쨌든 잘못된 부주의한 결과 때문에 환자한테 이제 잘못된 실수가 되는 거죠. 이런 건 환자의 권리가 침해된 거가 맞죠. 그래서 주의의 의무 태만해서 직접적인 손상을 초래하고 이런 것도 의료 과실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의무 기록 법정 문제. 그래서 모든 그런 의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간호를 했어도 그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그 간호를 했어도. 그리고 이제 간호사는 비판단적인 기술, 객관적인 상태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판단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가 환자가 기분 나쁘게 양정원 환자를 때렸음. 기분 나쁘게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의무 기록은 나도 보호할 수 있는,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잘 기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는 국립법무병원이라고 해서 공주치료감호소가 있죠. 범죄자인데 정신과 질병을 앓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일반 교정시설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 감호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감호소는 뭐 소년 보호도 있고 보호 관찰 시설에서 보호 관찰을 하기도 하고 소년 보호소가 따로 있기도 하고 치료 감호소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립법무병원, 그래서 공주에 있는 그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사례로 한번 좀 그냥 볼게요. 손, 발, 가슴 이런 걸 동시에 묶으면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이에요. 같은 말인데 강박 강도가 과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1분 동안만 얼굴에 손 안 대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갑자기 얼굴이 가려워지고 머리카락 치우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막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 놨는데 환자한테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아까 병동에 있는 그런 인권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밖으로 알려져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인권위에서 이런 개선이 권고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박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래에 있는 이거는 굉장히 좀 열악해 보이죠. 근데 이런 병원도 있는가 하면 요거 아래에 있는 거는 굉장히 팬시하고 깨끗하죠. 이거는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직접 허락을 받고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장실이에요. 이 화장실인데 문이 여기 절반까지밖에 안 돼서 닫으면 문이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변기는 여기에 있는데 왜냐면 이게 다 안 보이면 환자들이 이제 목줄 같은 거로 이렇게 행행할 수도 있고 자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가 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벽에다 갖다 머리 막 쾅쾅 다 쳐박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보호대예요. 보호대고 침대도 굉장히 낮아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침대도 굉장히 이게 침대 높이가 일반 침대보다 절반 정도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 강박하는 이제 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 CCTV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와봐야죠. 화장실 안에는 CCTV를 달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오래 환자가 화면 안에서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박 이런 것들 다 묶는 그런 도구인 거예요. 최소한의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강박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이제 법, 인권 이런 거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정해진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